옛날보다 주량이 줄었습니다. 며칠 잠을 설치면 영 힘을 못 씁니다. 저녁때가 되면 눈이 침침한 걸 보니 어느새 노안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45살쯤 되면 이런 증상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50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며 한탄하게 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 50세는 겨우 반환점입니다. 여생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많이 남은 인생을 한숨만 쉬면서 보낸다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요? 이때를 충실하게 산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 참 유익한 삶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 기울이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을 듣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대변환기를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같은 100세 시대, 50은 이제껏 추구해왔던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의 기준이 흔들리면서 폭탄 터지듯 위기가 한꺼번에 찾아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50세가 넘어서 찾아오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는 인생관을 확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50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앞으로 50대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오직 나를 위해서만 확 바꿀 수 있는 인생관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러분 가운데는 나이는 분명 50이 되었지만 아직 그렇게 나이 먹었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인생의 성적표 따윈 아직 받고 싶지 않아 라며 말입니다.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막 50세가 되었을 때는 경쟁에 열정을 불태울 땔감이 타다 남았을 뿐이라고 하면 실례일 정도로 아직 어지간히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일찌감치 다음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찌감치 경쟁에서 벗어나겠다고 결론을 내고 나면 젊은이들과 어울리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아무래도 젊음을 질투하는 마음이 싹틉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라고 운운하며 얕잡아 보고 싶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요? 나는 젊은이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청춘이 빛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곤 합니다. 젊다는 것은 멋진 일이라고 인정하고 젊음과 경쟁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리면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해마다 더 빈정거리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점점 남을 칭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요? 45세에서 50세까지가 그렇게 되느냐 마느냐가 정해지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해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게 될지, 어떤 일이든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을지가 나뉩니다. 당연히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편이 훨씬 기분 좋게 살 수 있습니다. 사물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자기 안에
시샘하고 삐뚤어진 마음이 언제까지나 남게 됩니다. 반대로 남을 칭찬하면 질투심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의 싹을 잘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배우이자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는 연예인 다카다 준지에게서 배웠습니다. 최근에도 다카다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준 산책 등에 출연해 특유의 뭐든 대충대충하고 많은 행동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다카다를 보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는 마음에서 해방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다카다가 누군가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모습을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카다의 이런 점을 본받아 여러 가지 질투심에서 벗어나는 건 어떨까요? 동년배들과 벌이던 경주는 끝났습니다. 젊은이들과 경쟁하려 들지 마세요. 경쟁을 내려놓는다는 마음가짐은 확실히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은 계속 남겨두어야겠지만 불필요한 경쟁심에서 벗어났을 때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라도 원한이나 회한 같은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시간의 치유력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치유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시간을 무조건 빨리 돌리는, 간단히 말하자면 일정을 최대한 촘촘하게 짜는 방법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영화를 계속해서 본다든지 사람을 많이 만난다든지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독서 같은 정적인 활동보다는 몸을 움직여서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불과 사흘 전에 일어난 일도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하고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에 응어리가 졌을 때 나는 당일치기 여행도 자주 갑니다. 그렇게 강행군을 하다 보면 바로 어제 일도 일주일 전의 일처럼 아득히 느껴집니다. 아니면 좀 특별한 식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령 몸 상태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지금은 장어를 먹고 몸보신하는 수밖에 없어 라며 자신을 위해 소박한 사치를 누려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는 되도록이면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아껴둡니다. 나는 바로 전날 있었던 일을 설명할 때도 얼마 전에 라며 말을 시작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건 어제 일이잖아요 라고 반문하곤 합니다. 왜 그런지 나는 어제라는 말을 정말 잘 꺼내지 못합니다. 물론 차분하게 따져보면 둘을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감각적으로는 어제도 얼마 전에 포함시켜버립니다. 매일같이 너무 많은 일이 있는 데다 각각의 일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다 보니 바로 어제 일어난 일도 먼 옛날 일처럼 느껴지나 봅니다. 나는 텔레비전에서 스포츠를 관람할 때도 완전히 집중해서 봅니다. 그러다 보니 90분짜리 축구 한 경기가 끝나면 엄청나게 피로해집니다. 그 어느 쪽 팬도 아닐 때도 경기장의 관객 수만 명분의 흥과 에너지가 그대로 내 마음속에서 재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나면 그 전에 일어난 일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감정이 큰 파도가 지나갔기에 그 이전의 일이 멀게 느껴지고 현실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남아있을 때는 약간씩 불평을 토로해 봅니다. 배탈이 심하게 나도 언젠가는 장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처럼 마음의 아픔도 시간이 흐르면 천천히 치유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감정을 털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 회복하는데 적어도 1, 2주는 걸리겠지 라고 체념하고 중간중간 푸념을 조금씩 늘어놓다 보면 어느덧 상처가 났습니다. 이 일은 전치 1달감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도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한테도 푸념하지 않는 삶은 물론 훌륭합니다. 하지만 나는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라면 가끔 불평을 털어놓는 편이 혼자서 속으로 삭히기만 하는 것보다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끼리는 법도 뛰어넘는다고 하면 지나치지만 가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형성된 관계이기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표면적으로만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라 진실을 서로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불평도 주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밖에 나가 의연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해독, 즉 감정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다 배출해내세요. 물론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합니다. 불평을 계속 늘어놓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버릇으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망가진 카세트 테이프 같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까딱 잘못하면 카세트 테이프가 망가져서 곡의 특정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똑같은 불만만 자꾸 호소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만일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상처가 어지간히 깊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그 문제를 멀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직면했을 때는 앞에서 말한 이게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일이라면 시간의 치유력을 최대한 살립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50세 이후의 삶에서 지루함과 어울리는 방법은 하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지루함을 참는다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지루함에 익숙해지는 것 또는 지루함을 더는 지루하지 않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루함을 두려워하는 것은 현대인의 특유의 감정이라고 보고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책에서 현대는 누구나 지루함을 두려워하고 자극을 원하는 시대다. 한편 사회도 그 요구에 부응해서 사람들이 실증내지 않도록 점점 더 자극을 제공하며 고도로 자극적으로 변해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극이 많다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질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고도로 자극적인 사회에 저항해서 살아남으려면 옆에서 보기에는 지루해 보일지 몰라도 당사자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기쁨을 발견해가는 힘, 즉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책을 썼을 당시 나는 이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이
정년퇴직 후 제2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키워드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일이 없어지고 눈앞에 자유시간이 펼쳐졌을 때 인생을 즐기는데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책에서 말하는 50세가 넘어서 찾아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생각할 때 영국의 논리학자이자 철학과 교육학의 공적을 세운 버트런드 러셀의 사고방식을 참고했습니다.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한 러셀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손꼽힙니다. 러셀은 러셀의 행복론의 지루함과 흥분이라는 장에서 일반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조용한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책은 한결같이 지루한 부분이 있고 위대한 생애에는 하나같이 지루한 기간이 있다. 위인들의 인생도 두세 번의 위대한 순간을 제외하면 늘 흥분으로 가득한 인생은 아니었다. 또한 러셀은 지루함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강한 자극만 추구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보다는 차라리 실속 있는 지루함이 낫다고 믿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실속 있는 지루함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할까요?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와 어진 자는 성질이 달라서 마음이 활발한 지혜로운 자는 흘러가는 물을 좋아하고 마음이 침착한 어진 자는 움직이지 않는 산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지혜, 어짐, 용기, 이 세 가지 덕목을 인간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고 보고 이것을 골고루 겸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자는 어짐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이라고 여겼습니다. 어짐은 마음이 넓고 상냥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변화가 심한 것보다는 산처럼 확고하고 큰 것에 이끌리는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나는 산보다 물을 선호해서 흘러가는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닌 초등학교는 아베강 부근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매일같이 지치지도 않고 아베강에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산을 좋아하는 심정에 공감하게 됩니다. 산이 좋다고 산을 집 안으로 옮겨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초나 나무를 화분에 심어서 보기 좋게 가꾼 분재는 기를 수 있습니다. 분재를 쓰다듬는 행위는 나무가 품고 있는 생명력을 자기가 받고 싶다는 희망의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산에서 자라는 나무는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재는 자신이 공들여 키운 그야말로 자기 소유물입니다. 만일 자기 집에 수령 1000년이 넘은 삼나무가 산다면 기운이 솟아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더 작은 삼나무가 집에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것입니다. 분재가 바로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수십억 원대를 호가하는 분재도 있다고 합니다. 가격을 매기는 기준은 뿌리 뻗음새와 그루 솟음새인데 좋은 분재는 팔방으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굵직한 줄기가 위로 쭉 뻗은 것이라고 합니다.
즉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재는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취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력이 약간 기울기 시작한 중년 이후에 그것을 활성화하고자 분재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식물 다음으로는 대개 광물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비바람에 닦여온 돌이나 바위, 그 이상의 수천만 년이라는 시간을 땅속에 모여서 쌓인 태고의 광석, 그런 쉽게 변하지 않는 것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의 세계 이외에도 교양의 세계를 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고전 문학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요새 역사붐이 일어난다고들 하는데 세계사에 흥미가 있다면 그것을 깊이 파헤쳐 나가길 추천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즐겁습니다. 또 철학을 다시 배우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는 읽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드디어 소크라테스의 기분을 알겠어.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절망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특히 어렵다고 정평이 난 하이데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죽음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존재다. 죽음을 의식하고 앞서 나아가 준비한다. 그래서 공포를 느끼는데 그 때문에 더욱 본질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시간의 유한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나는 20대 때 하이데거를 읽었습니다. 그때는 이 말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아직 내가 죽는다는 것이 실감이 잘 안 났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넘자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고 그때까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계산해 보면 하고 싶은 일을 별로 많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이데거는 수다만 떨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를 퇴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긴 SNS로 수다만 떨다가 하루를 마쳤다면 죽음을 자각하고 진정한 인생을 살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 다시 읽어보면 하이데거의 철학에 더 공부할 것이나 더 표현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하이데거의 말이 마냥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50세야말로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라는 책과 함께 했는데요. 인생의 큰 변화 앞에서 저자는 50대에게 인생관을 몽땅 바꾸고 이제 고독한 삶을 살 준비를 하며 오직 자신의 행복과 재미를 위해 살라고 조언합니다. 50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앞으로 50대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으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나요.